200년 전 72세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좋기 90세는 넘을 것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쇼펜하우어가 죽기 직전까지 지킨 단 하나의 습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골목에는 매일 오후 어김없이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작은 흰 푸드를 옆에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날도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괴팍한 노인은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저 나이에도 저토록 눈빛이 살아있을까? 그 노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당시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채 40을 넘기기 힘들었던 시대에 그는 72의 나이까지 세상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와 단단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바로 매일 2시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 이야기도 아닙니다. 운동화 한 켤레와 현관문, 그리고 30분의 용기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의 중반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가 기대되어 마음이 설렜나요? 아니면 무겁게 쌓인 피로와 함께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배우자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뛰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성한 곳 하나 없는 몸과 텅 빈 내면만 남아있다는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90%는 오로지 건강에 달려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철학자였고 그 연구의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쫓아온 것들, 즉 더 많은 돈, 자녀의 성공, 사회적 인정, 화려한 노후, 이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잘했어도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당연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고 사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새벽에도 병원 앞에 줄을 서고 비싼 보약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려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버티고 소화가 안 돼도 소화제 하나 털어놓고 또 일터로 향합니다. 식사는 대충 때우면서 자녀 밥상은 정성껏 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건강을 담보로 얻은 것들은 결국 건강이 무너질 때 모두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자녀를 위해 쓰는 관심과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활기차야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그 방법, 건강의 토대를 매일 다지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 이후 거의 매일 오후 2시간씩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내리는 날도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도 그 규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 습관을 두고 괴팍한 성격의 발로라고 생각했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그것이 철학적 사유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지 않는 자의 생각은 믿지 말라.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다소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통찰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앉아 있을 때와 걸을 때 전혀 다른 상태로 작동합니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는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반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불안,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 이 생각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바닥이 땅을 디딜 때마다 생성되는 리드미컬한 진동이 뇌관을 통해 전달되며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감정 중추, 즉 편도체의 흥분 상태가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걸으면 걸을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맑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팀은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노인 집단을 5년에 걸쳐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집단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비활동, 집단에 비해 현저히 느렸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위축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걷기는 치매 예방에 있어 그 어떤 뇌 훈련 게임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매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공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방의 열쇠가 비싼 약도, 복잡한 훈련, 프로그램도 아니라 바로 매일의 걸음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더 나아가 걷기는 심혈관계에도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규칙적인 보행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중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는데 걷기만큼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도 매일 3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걷기를 심혈관 건강의 핵심 습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훌륭한 습관이지만 그것이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통증, 이유 없는 체중 변화, 비정상적인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책보다 먼저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학적 처방을 병행하면서 매일의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걷기의 효과가 온전해집니다. 내 몸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나요? 아래 댓글창에 오늘 산책을 해보겠다는 작은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오늘 저녁 공원을 걷겠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겠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말, 글로 적은 다짐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보다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몇 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함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좋아하던 것들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탓이라거나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 내 호르몬 분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합니다. 특히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현대 의학에서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기분 장애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약물보다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약 15에서 20분 후부터 뇌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것은 수십 편의 임상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된 사실입니다. 혈중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면 기분이 밝아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처방전 없이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복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걷기인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철학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명랑한 기분은 신체의 건강으로부터 나온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몸이 활기를 되찾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어제는 견디기 힘들던 자녀의 말 한마디가 오늘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웃의 시선이 신경 쓰이던 것도 어느새 별일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즐기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어도 식욕이 없고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그저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외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워가 평생 연구 끝에 얻은 통찰입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현대인, 특히 인생의 중반 이후를 살아가는 분들은 다양한 방면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여놓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보행 운동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밤새 뒤척이던 불면이 사라지고 달콤한 잠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여는 것. 거창한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도 충분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여러분의 뇌와 몸을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쇼펜하워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반려견 아트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의 불행한 삶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고립과 고독입니다. 고립은 외부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혼자 남겨지는 것,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기대로부터 잠시 물러나 오직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고독입니다. 인생의 중반 이후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자녀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했는데 대화가 끝난 후 말할 수 없는 갈증이 밀려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 고독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고 내 표현을 검열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 홀로 걷는 시간은 아무에게도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아무런 사회적 의무 없이 홀로 걷는 상태에서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특수한 작동 모드에 진입합니다. 이 상태는 속칭 멍 때리는 상태와 유사한데 사실 이때 뇌는 전혀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동안 경험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뒤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풀며 복잡했던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뛰어난 사상가들이 산책을 즐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루소는 산책 중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칸트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같은 길을 걷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다윈도 연구소 근처에 만든 사색의 길을 매일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걷기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사유를 깊어지게 만드는 물리적 조건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홀로 있기를 좋아한다. 다소 도발적인 발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사유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어 시간을 때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연락이 뜸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진정한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운동화를 신고 나가십시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발밑을 지나가는 작은 개미를 들여다보고 계절이 바뀌며 달라지는 바람의 냄새를 느껴보는 겁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비로소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본래의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는 특히 중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두 개의 극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극은 바로 결핍의 고통과 권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핍이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쉼 없이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절박함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며 가장 힘들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어제도 오늘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하루가 가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권텔렌주엘라 불렀고 그것이 결핍의 고통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위험하게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권태는 영혼을 녹슬게 합니다. 아무런 자극도 도전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의미 없는 수다에 빠지거나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과도한 음식과 술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권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해결책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걸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그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걸으면서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그 길에서 매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어제 보았던 나무가 오늘은 다른 빛깔의 잎을 들이우고 있고 그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의 각도가 오늘과 내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강아지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권태를 이기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려 하지 않고 내 감각의 예민함을 회복하여 이미 있는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처음에 감동이 사라지고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반복되면 익숙해져 즐거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이 법칙의 예외입니다. 봄에는 새싹의 연두빛이 눈을 즐겁게 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단풍이 불을 밝히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하늘이 열립니다. 같은 길도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규칙적인 산책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외부의 특별한 자극 없이도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게
돕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걸으면 걸을수록 평범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굴하는 뇌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느낌은 하루가 실제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나가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감촉에 집중하고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어제와 같은 길이 오늘은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시나요? 아침에 외출할 때 입을 옷을 고르면서 이웃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자녀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애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오랜 지인을 만났을 때는 내가 혹시나 초라해 보일까 신경 쓰입니다. 남들은 자녀 자랑, 여행 자랑으로 빛나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자꾸 움츠러들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대해 아주 냉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그 허상 때문에 정작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산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타인의 시선은 실제 타인이 나를 보는 것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 허상에 지배당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멈추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사회적 위협에 과잉 반응하여 마치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은 비상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몸의 면역 저하, 수면 장애, 감정 소모입니다. 반면 규칙적으로 홀로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훨씬 덜 흔들리는 심리적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걷는 동안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이 축적되면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산책을 나설 때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현관에 벗어두고 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길 위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발바닥 아래 땅의 감촉과 주변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 과연 몇 명이 내일이 되어도 오늘 당신의 옷차림이나 표정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나가는 타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걷기는 그 탈출을 도와줍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옥죄던 남들의 기준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숲은 당신이 돈이 많은지, 자녀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그 정직한 움직임만을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거주하기에 너무도 좁고 초라한 장소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고귀한 삶입니다. 남들의 자랑이 부럽고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 그날이야말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굽어진 마음을 다시 꼿꼿하게 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걷기를 통해 그 무게를 덜어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화를 내고 난 후,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고 난 후, 이렇게 스스로를 탓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더 너그러웠으면, 조금 더 느긋했으면,
조금 더 강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타고난 자신의 기질을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대해 냉정하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얼굴 생김새처럼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처음에는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진의는 성격을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성격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원래의 나로 돌아온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실패가 결국 자기 혐오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주변을 해치거나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도구가 바로 걷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질이 불처럼 뜨겁고 예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화가 치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성품이 때로는 주변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2시간씩 걸으며 그 뜨거운 에너지를 땅으로 쏟아냈습니다. 산책로 위에서만큼은 그의 모난 기질이 타인과 부딪힐 일이 없었고 발걸음을 내디디는 동안 날카로웠던 신경은 자연의 흐름에 동화되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조절 전략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감정 자체를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건강하게 방출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오지만 걷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출된 감정, 에너지는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규칙적인 걷기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강화합니다. 전전두엽은 감정의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걷기는 감정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더 강한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의 마력은 그대로일지라도 브레이크가 강해지면 훨씬 안전하고 우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분이라면 걸을 때 그 뜨거운 에너지를 힘찬 발걸음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소심하고 예민한 분이라면 그 섬세한 감각을 활용하여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걱정이 많은 분이라면 발바닥이 땅을 딛는 순간에만 집중하여 과거와 미래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걷기는 당신의 성격을 뿌리째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72이라는 나이까지 자신의 철학적 명석함과 내면의 평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기질이 요동칠 때 그 순간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산책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반려 푸들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우주적 자아 또는 세계의 영혼을 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강아지에게 그 이름을 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생명체 안에서 세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트만과 함께 걸으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길가의 냄새에 코를 박으면 그 곁에 서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강아지가 천천히 걷고 싶어하면 보폭을 맞추었고 강아지가 달리고 싶어하면 함께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행 속에서 그는 타인과 대화할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즉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는 것에는 특별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절대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함께 걷다 보면 그 존재 방식이 전염됩니다. 어느새 나도 지금, 이 순간, 이 발밑의 땅, 지금 흐르는 이 공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산책에서 진정으로 배울 것은 반드시 반려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트만에게서 배운 것, 즉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홀로 걷더라도 그 방식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지금 내 발바닥이 느끼는 감각에, 지금 내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에,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걷기 방식을 마음챙김 보행, mindful walk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의 걷기는 단순한 산책보다 훨씬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빠르게 가라앉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지며 잊고 있었던 삶의 의미가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과 걸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강아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지루하지 않다. 모든 냄새가 새롭고 모든 소리가 흥미롭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기를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은 체력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하는 능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상태. 쇼펜하우어가 아트만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860년 9월, 쇼펜하우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폐렴으로 쓰러지기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아트만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에 거리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2였습니다. 당시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채 40대 중반에 머물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72이라는 나이는 오늘날의 90대에 비견될 만한 장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이까지 그의 정신이 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지필한 저서들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은 산책로를 같은 방식으로 걸었습니다. 화려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수행도 값비싼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어김없이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하고 최신 의학 정보를 공부해야 하며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증명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을 가장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복잡한 방법들을 이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이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걷기는 작심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걷기가 노력이 아니라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것을 노력이라 생각하지 않듯이 그에게 걷기는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후가 되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 한 달은 의지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허전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걷기는 의무가 아닌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날씨가 맑을 때, 시간이 충분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만 걷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의 상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동네 한 바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수십 년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사소한 마찰, 다 큰 자녀들과의 미묘한 거리감, 오래 사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부턴가 생겨난 이상한 비교와 경쟁, 이웃과의 불편한 시선, 이 모든 관계들이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쇼펜하우어는 자연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인간이 만든 모든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숲은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버는지,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성공적이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나무는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바람은 당신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구름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디디는 발걸음, 그 정직한 움직임만을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잠시 모든 역할에서 해방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직함도, 성과도, 평판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냥 숨을 쉬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이 지구 위를 걷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해도 됩니다. 쇼펜하워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연애도, 호화로운 여행도, 값비싼 유흥도 줄 수 없는 그 자유가 그저 조용한 산책로 위에 있습니다. 60이 넘어 처음으로 공원을 걷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자식이 무심한 말 한마디 해도 예전처럼 밤새 앓지 않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칙적인 걷기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며 감정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생리적, 신경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자연과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제의 실수를 되새기거나 내일의 걱정을 앞당기는 대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있음, 즉 현재에 충실한 삶이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여러분, 아직 걷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완벽한 코스가 없어도 됩니다. 가까운 공원이든 동네 골목이든 아파트 단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발이 닿는 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걷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며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강박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그리고 지금 이 공기를 마시며 이 땅을 딛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소중한 사실인지를,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느낌이나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에 위장된 모방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남이 칭찬해도, 남이 비난해도, 비교해서 이겨도, 비교해서 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쇼펜하워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을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 타인의 눈길에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굶주림과 같습니다.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 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칭찬을 들어도 잠깐이면 그 기쁨이 사라지며 또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걷기는 이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행위는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자기 효능감을 쌓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그 작은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진정한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주의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이 서서히 일어날 때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 당신의 가치는 자녀의 성공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문을 열고 나선 그 행동, 그 정직한 한 걸음이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그 하루의 시작이 걸음 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산책로를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삶에서 건져 올린 지혜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혼자 걷기 무겁게 느껴지는 날, 이 채널이 여러분의 조용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사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산책로 위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통찰들을 얻었고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책상 앞에 앉아 정리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 개의 핵심 개념들이 프랑크푸르트의 산책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의 전기를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걷기가 사유를 깊게 만드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뇌과학적 설명 외에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눈앞에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누군가의 말소리도 없는, 그렇게 선택한다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자유롭게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떠돌m 속에서 예기치 않게 연결되지 않던 생각들이 이어지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사유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정면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아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선을 거두고 걷는 동안 비로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걷는 시간 동안 꼭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걸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길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씨앗처럼 품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 영혼도 그것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영혼의 호흡을 잊고 살아온 여러분에게 걷기는 그 호흡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쇼펜하우어가 매일 걸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것을 멈추지 않았는지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매일 새롭게 갈고 닦는 수련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권태와 허무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음을 매일 확인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전해지는 그 감촉, 폐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할 때의 그 살아있는 느낌, 이것들은 어떤 재산도 어떤 명예도 대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나가십시오. 먼 곳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좋고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돌아봐도 충분합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운동복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편한 옷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걸으면서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어폰 대신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발밑을 가끔 내려다보십시오. 하늘도 가끔 올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72까지 명석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산책로를 묵묵히 걸었던 그 정직한 반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꾸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해지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그 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그의 반려견 아트만이 함께 걸었던
프랑크푸르트의 산책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행복의 토대로 본 쇼펜하우어의 통찰에서 시작하여 걷기가 뇌와 몸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 고독의 진정한 의미, 권태를 넘어서는 방법,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성격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험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중장년층이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 건강의 상실과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짓눌려 오늘의 발걸음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당신의 운동화 끈을 매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쇼펜하우어의 산책길처럼 조용하고도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허상이 아니라 대지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실제하는 당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만의 온전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오늘의 작은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조용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